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야단만개가 엄선한 특별편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옛날 옛적 신비한 약초를 발견한 사람들과 이를 둘러싼 재미나고 또 감동적인 사건들. 과연 신비한 약초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설악산 산골 마을에 신영감이라는 칠순 노인이 살았습니다. 신영감은 깊은 산속에서 약초를 캐는 신만이었지요. 하루는 신영감이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 높은 벼랑 위에 웬 젊은 처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결에 치맛자락이 훅훅 나부끼는데 처녀는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만 같았지요. 깜짝 놀란 신영감은 한달음에 벼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지기 직전에 처녀를 턱 붙잡았지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어찌 함부로 버리려는 것인가? 신영감의 꾸짖음에 처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지요. 흑흑 흐느끼면서 구슬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는데 그 얼굴이 참으로 고왔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예쁜 처녀가 대체 무슨 연유로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걸까요? 그만 울음을 멈추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네만 부디 내게 그 연유를 들려주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이 늙은 몸이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나? 그러나 처녀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던 처녀는 좀 진정되었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살 희망이 하나도 없는 세상인데 제가 대체 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 그만 돌아가신 부모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허,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단 말인가? 네, 바로 이 절벽에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처녀는 본인의 이름이 서화라고 하였지요. 서화는 명의로 유명한 서삼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겐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관찰사 철원 대감과 연관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철원 대감은 출세가도를 달리는 조정의 실력자였지요. 그러나 성격이 음험하고 사악해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철대감의 명을 받고 이 산에 오셨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다니며 무언가를 그리시는 것 같았지요. 계속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절벽에서 그만. 서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거렸답니다. 아름다운 처자가 우는 모습에 신영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거기다 새삼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철운 대감과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부부가 쌍으로 비명에 갔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낭자의 처지가 참으로 딱하구려. 그래도 그렇지. 함부로 목숨을 끊어서야 되겠소. 살아있어야 부모님 한도 풀 수 있는 법이라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줄 아는 일이라곤 아버지께 배운 의술뿐입니다. 자자, 무얼 할지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산바람을 오래 쐬으니 몸부터 좀 녹이러 갑시다. 그리하여 신영감은 서화를 데리고 산속 초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초막이 좀 누추해도 있을 건 다 있소이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시오. 신영감은 서화를 위해 불도 피워주고 산나물죽도 끓여주었지요. 향긋하고 따끈한 죽을 먹고 있노라니 얼어붙었던 서화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화는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오는 것이었죠. 에잉, 왜 또 우시오? 자, 여기는 안전하니 그만 울고 좀 쉬시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는 무슨? 산에서는 다들 서로 도와야 하는 법이라오. 이제야 긴장이 풀어져서였을까요? 서화는 신영감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지요. 신영감은 서화 같은 미녀가 품에 안기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래도 내색 않고 조용히 서화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지요.
여태껏 한숨도 못 잤을 터이니 눈을 좀 붙이시오. 여기는 안전하니 안심해도 좋소. 덕분에 서화는 신영감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지요. 헌데 자면서 악몽을 꾸는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신영감은 쯧쯧쯧 혀를 차며 서화의 손을 굳세게 잡아주었죠. 부모님을 잃고 너무나 오래 절망과 두려움에 떨었던 탓일까요? 세상에 의지할 이가 하나도 없었던 서화는 신영감의 손을 마치 구명줄이냥 꼭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굳센 신영감도 울컥했지요.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처자가 어찌 이런 불행을 겪는단 말인가. 나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 천지신명이시오. 서화 처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그제야 서화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서화는 신영감의 초막에서 머물게 되었답니다. 신영감이 약초를 캐러 나설 때면 서화도 함께 따라다녔지요. 산 좋고 물 좋은 설악산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답니다. 계곡에는 맑고 찬 물이 졸졸 흐르고 산등성이 벌판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신영감이 도라지며 더덕을 캐는 동안 서화는 산채를 뜯고 산과일을 모았지요. 그렇게 저녁이면 초막으로 돌아가 산에서 구한 나무를 넣고 된장국도 끓이고 잡곡밥도 지었답니다. 둘은 오순도순 식사를 같이 하고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설악산에서 보면 달이 참 밝다오. 그 달빛이 산을 비추면 봉우리마다 하얗게 빛나는 것이 꼭 배국 같지. 정말 아름다워요. 가끔씩 여긴 마치 이 세상이 아닌 것만 같아요. 그래요. 꼭 꿈속 같지. 서화 처자가 내 옆에 있으니 더욱 더 꿈속 같다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다시 달과 별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대답한 서화는 자연스레 신영감의 손을 쥐었지요. 하지만 신영감은 서화의 손에서 슬쩍 손을 빼내었답니다. 신영감도 선화가 좋았지만 그래도 선화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건 둘의 나이 차이가 커도 너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화 처녀, 이 늙은이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소. 내가 죽고 나면 선화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오. 그러니 처자의 마음은 받아줄 수가 없다오. 그런 말씀 마세요. 연심의 나이가 대수인가요? 저는 이미 마음을 먹었답니다. 어르신께서 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어허, 다 큰 처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군. 불같은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식는 법이오. 나 또한 그러했소이다. 그 말에 서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자 신영감의 마음이 또다시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신영감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자자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내가 늙었다 해도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그동안 부모님의 원통함은 꼭 풀어줄 것이니 부디 날 믿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주면 좋겠소. 신영감의 말에 서화는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오? 이 그림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것입니다. 관찰사가 노리는 물건이니 잘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영감은 쏟아지는 달빛의 그림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림은 설악산의 산천을 그린 산수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오? 아버님은 이 그림이 조선의 시조이신 태조대왕께서 남긴 보물이라고 하셨지요. 태조대왕께서. 허, 엄청난 물건이었군. 궁궐의 오래된 기록 사이에서 찾았다는 것밖에 저도 모릅니다. 서화의 그림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남긴 보물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서화의 아버님은 절대로 이 그림이 병마도사에게 들어가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서화는 이 그림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한참 동안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신영감이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호라, 이제야 알겠다. 역시 서화의 아버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구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림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어쩌면 서화 처자가 내게 온 것이 다 천운인지도 모르겠소이다. 다음 날 신영감은 서화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 깊디 깊은 골짜기로 향한 신영감은 마침내 커다란 바위 아래로 갔지요. 예로부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라 신령바위라고 불리는 영험한 바위였습니다. 신영감은 그림을 한 손에 든 채 신령바위 한켠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풀숲 여기저기를 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연유라도 말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기다리시오. 입을 열다 부정이라도 타면 안 될 말이니까. 서화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꼭 참고 신영감을 기다렸지요. 그러기를 1시간. 마침내 신영감은 무슨 풀꽃 한 송이를 찾아낸 것이었지요. 심 봤다. 심을 봤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산삼을 봤다니요. 얼떨떨한 서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영감은 조심스레 산삼을 파헤쳤답니다. 신영감이 흙을 털고 산삼을 들어올리자 뿌리가 어린아이만한 커다란 산삼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역시나 천년을 묵은 태을천종산삼이로군.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로다. 태조대왕이 남긴 그림. 그것은 바로 이 태을천종산삼을 가리키는 지도였던 것입니다. 허나 신영감처럼 설악산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할 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태조대왕께서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훗날을 위해 그대로 두셨던 것 같소.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 보물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군요. 그러게나 말이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이걸 지키려고 하셨던 것 같구려. 서화는 또다시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어째 태을천종산삼을 찾았는데도 별로 기쁘지가 않았지요. 이런 보물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바라본 신영감은 조용히 서화를 껴안아 주었답니다. 둘이 초막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신영감은 서화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부터 관찰사가 이 산삼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봐야겠소. 조심하십시오. 철운대감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잔인한 자입니다. 명심하겠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초막에서 몸조리 잘 하시오. 그리고 날이 밝자 서화를 힘껏 안아준 신영감은 철운대감을 만나러 강릉 관하로 떠났습니다. 이보시오. 관찰사 대감이 계시오? 아니, 웬 늑수그레한 노인네가 관찰사 대감을 찾는 것이냐? 전에 서의원에게 주기로 한 물건이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서의원이 오질 않더이다. 그런데 서의원이 자기가 물건을 못 받으면 관찰사 대감께 대신 전해드리라고 해서 온 것이오. 무엇이라고, 서의원이? 알겠다. 여기서 기다리거라. 신영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맡아놓은 서의원의 물건을 관찰사에게 넘겨주겠다고 전했지요. 그 말에 깜짝 놀란 포졸은 서둘러 관찰사에게 달려갔답니다. 대감, 지금 서의원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뭐시, 어서 들라 해라. 신영감은 관찰사의 앞으로 끌려갔지요. 서의원이 자네에게 맡긴 물건이 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요. 그 물건 어디 있느냐? 어서 내놓거라. 지금은 없습니다. 뭐시, 지금 나랑 말장난을 하자는 게냐? 말장난이라니요.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요. 워낙에 귀한 물건이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요. 철운대감은 시근덕거리면서 분을 사겼지요. 헌데 지금 물건이 없다 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져오도록 하겠다. 산길이 험한 곳에 있어 아무 사람이나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리지요. 좋다. 허나 딴 마음을 품었다간 크게 경을 칠 줄 알거라. 이를 말입니까? 저는 요 앞 주막에 묵고 있으니 사람이 준비되면 언제든 기별 주십시오. 그렇게 철운 대감을 꼬드긴 신영감은 주막으로 돌아갔답니다. 예상했던 대로 관찰사는 태울 천종산삼을 찾고 있던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영감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방 안에 시커먼 그림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걔 누구요? 신영감이 소리치자 그림자들은 단숨에 신영감을 덮쳤지요. 그리고는 목에 시퍼런 칼날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은 어디 있지? 서의원이 맡긴 물건 말이다. 지금은 없다니까. 아까 다 말했지 않소. 그나저나 그 물건을 왜 그리 찾는 게요? 그건 내 놈이 알바 아니다. 어쨌든 지금은 없소이다. 내일이면 있는 곳으로 안내할 테니 그리들 아시오. 자객들은 신영감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나 물건은 없었답니다. 다음 날 철원 대감은 시치미를 뚝 떼고 부하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험상궂고 우락부락한 것이 어젯밤 침입했던 자객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허나 신영감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안내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신영감은 산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허나 수십 년을 산에서 살아온 신영감에게 산길은 평지와 다를 바가 없었답니다. 반면 자객들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끝도 없이 걷는 통에 발이 퉁퉁 부르틀 지경이었지요. 이놈 영감탱이야! 대체 산길을 얼마나 걸을 셈이냐? 도대체 이 깊은 산속에 그 물건이 있는 것이 틀림없느냐? 안달이 난 자객들은 신영감을 닥달하기 시작했지요. 개 중에는 칼을 꺼내는 자객도 있었지요. 허나 신영감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면 더 깊은 곳에 숨겨두었소. 그건 아무 곳에나 쉽게 둘 물건이 아니외다. 행여하게에 나쁜 기운을 쐬었다간 보물을 망칠 수도 있단 말이오. 신영감의 말에 자객들은 이를 갈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신영감의 뒤를 따르던 자객 하나가 외쳤지요. 저 벼랑은 눈에 익는다. 이놈, 여기는 3시간 전에 왔던 길목이 아니냐? 그걸 지금에서야 깨달으셨소? 참 눈치가 없기도 하구려. 이제 보니 신영감은 자객들을 데리고 고된 산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자객들은 신영감을 죽이겠다며 덤벼들었지요. 그러나 산에서는 토끼보다도 날랜 신영감이었습니다. 잽싸게 달아나는데 어찌나 빠른지 날래기로 소문난 자객들조차 뒤를 따르기가 버거웠지요. 그렇게 신영감은 술래잡기를 하듯 자객들을 뒤에 붙인 채 온 산을 떠돌며 추격전을 벌였답니다. 저기 그 영감탱이가 있다. 잡아라. 이번에는 놓치지 마라. 아주 포를 떠서 산짐승 밥을 만들어 줘야겠다. 가까스로 자객들이 신영감을 찾았을 때 신영감은 오르막길 위에 있었답니다. 자객들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데도 신영감은 태연자약했지요.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뭐란 말입니까? 자객들이 금방이라도 신영감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영감이 위에서 바위를 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지자 작은 돌들이 같이 쏟아져 내렸지요. 덕분에 신영감을 쫓던 자객들은 쏟아지는 돌무더기에 파묻혀 전멸을 당하고 말았지요. 신영감은 처음부터 추격자들을 모조리 해치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걸로 당분간은 철원 대감도 몸을 사리겠지. 이 틈에 서와 처녀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야겠다. 추격자들을 쓰러뜨린 신영감은 초막으로 돌아왔지요. 신영감은 돌아오자마자 서화부터 찾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초막에 철원 대감이 떡하니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운 대감과 그 부하들은 서화를 붙잡아둔 채 신영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느니라. 귀신을 속일 것이지 감히 날 속여? 여봐라, 저 영감탱이를 꽁꽁 묶어라. 신영감은 달아날 수 있었지만 서화가 붙잡힌 것을 보니 꼼짝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밧줄에 묶인 신영감은 철운 대감의 명령에 흠씬 두드려 맞고 말았습니다. 아주 복날 개 맞듯 얻어맞은 신영감이 쓰러지자 물까지 뿌려대며 또 메타작을 벌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참 후에야 철운 대감은 신영감을 일으켜 세우라 명령하였지요. 자, 이제 그만 태을 천종산삼을 내놓거라. 허나 신영감은 말이 없었습니다. 혹여 산삼을 내놓았다간 서화가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만하시지요. 저희 부모님에 이어 저분까지. 도대체 왜 이리 태을천종산삼을 찾으시는 겁니까? 보다 못한 서화가 눈물을 뿌리며 몸부림을 쳤지요. 그 물건이 어디 보통 물건인 줄 아느냐. 그것만 있으면 저 청나라 태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다. 사실 청나라 태자는 중병이 들어 오늘 내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해서 청나라 황제는 태자의 병을 고치는 자는 누구든 황실의 부마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지요. 황실의 부마가 된다면 조선의 임금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태을천종산삼만 찾으면 내가 바로 부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정을 장악하는 것은 일도 아니지. 그 누가 청나라 부마의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말이야. 겨우 그런 권력 욕심으로 산삼을 찾으신 것이오? 서와 처녀의 부모님의 목숨까지 빼앗으면서? 그래, 서의원. 그자는 아까운 자였지. 조선 최고의 의수를 지녔으니. 그러나 그게 어쨌단 말이냐. 그게 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 필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다. 철운 대감은 데려온 무사들을 지휘해 군마까지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삼을 찾을 때까지 아주 산에 눌러 있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천년 묵은 산삼의 위치를 토설할 때까지 서화를 나무에 묶어두라고 지시하였지요. 신영감이 막아보려 했지만 매서운 몽둥이 찜질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흠씬 두들게 맞은 신영감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무사들이 신영감의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대감, 영감이 쓰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서화 그것에게 산삼의 위치를 물어보면 된다. 그러면서 신영감의 시신이 보기 싫다며 아무렇게나 산에 내다 버리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짐승밥이 될 테니 묻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영감은 철운 대감의 부하들에게 질질 끌려가 들판에 버려졌답니다. 서화는 울부짖으며 신영감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요. 자, 니년도 적골이 되기 싫으면 순순히 태을천종산삼을 숨긴 곳을 말하거라. 내가 그곳을 말해줄 것 같소이까? 대감, 차라리 날 죽이시오. 독한 계집이군. 여봐라, 저것을 나무에 묶고 문초를 해라. 입을 열 때까지 절대로 봐줘서는 아니 된다. 철운 대감이 군막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잔을 기울일 동안 서화는 무사들에게 갖은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은 서화를 때리고 윽박지르며 심하게 고문하였지요. 어느새 서화의 고운 얼굴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답니다. 정말 독한 년이다. 이 지경이 되고서도 입을 열지 않다니. 자자, 오늘은 밤이 깊었군. 내일 다시 문초를 하도록 하세나. 무사들이 돌아가고 옆을 지키는 경계무사 하나만이 남았지요. 가만히 지켜보던 서화는 경계무사에게 말을 걸었지요. 무사님, 제발 부탁이니 잠시 나무에서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소피가 너무 급하다오. 귀찮게 무슨 부탁이냐? 매달린 채로 해결하던가 하거라. 그러지 말고 부탁 좀 들어주시오. 그러면 산삼이 어디 있는지 무사님께만 살짝 말해드리리다. 서화의 말에 경계를 보던 무사는 솔깃해졌지요.
그리하여 무사는 서화를 데리고 인근 풀숲으로 갔답니다. 서화가 치마를 내리고 쭈그려 앉는 동안 무사는 잠깐 고개를 돌려주었답니다. 그것이야말로 서화가 바라던 바였지요. 서화는 잽싸게 돌멩이를 집어들어 무사를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런 일격에 무사는 비틀거렸지요. 서화는 그 틈에 달아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저 맹랑한 것이. 오냐, 넌 잡히면 아주 재산날일 줄 알아라.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서화는 산 아래로 도망치기는커녕 들판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희님, 하다못해 은희님의 유골이라도 묻어드리겠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뿌리며 신영감을 찾았지요. 뒤에서 무사가 쫓아오는데도 서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영감이 버려진 곳만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마침내 서화는 들판 구석에서 기절한 신영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쓰러진 신영감을 보니 서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서화는 신영감을 와락 껴앉았지요. 그런데 신영감의 코 밑에 손을 대니 아니 글쎄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희께서 아직 살아있으시구나.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서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에는 아주 향기로운 단약이 몇 알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님, 이 단약이야말로 은희님께서 맡기신 태을천종산삼입니다. 은희님이 철운 대감을 찾아간 날, 저는 태을천종산삼을 고아 이 단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단약을 은희님께 돌려드릴까 합니다. 이 약이야말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태을신명단이었습니다. 서화는 신영감의 입에 단약을 넣어주었지만 기절한 탓에 먹지를 못했지요. 그러자 서화는 그 고운 이빨로 꼭꼭 씹어 자신의 입으로 단약을 먹여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움직임 하나 없던 신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단약을 조금씩 삼켰습니다. 내 인연, 넌 오늘 호되게 경을 칠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서화를 찾아낸 무사가 머리채를 확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화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무사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서화에게 흠씬 발길질을 했지요.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 시체가 뭐 볼 게 있다고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방금까지 뻗어 있었던 신영감이 어느새 일어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무사의 어깨를 턱 잡았지요. 아니, 다 죽어가던 게 어디서 이런 힘이? 깜짝 놀란 무사가 돌아보는데 신영감은 그대로 무사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무사는 무슨 조약돌 마냥 쑥 날아가서 저 먼 비탈길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긴 비명만 남긴 채 무사는 그렇게 산골짜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화처녀, 그간 고생이 많았어. 손을 잡고 서화를 일으켜준 신영감은 고마움의 표시로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서화는 신영감의 품에 안긴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오늘에야말로 철은 대감의 악행의 종지부를 찍어야겠어. 신영감은 온몸에서 힘이 넘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팔다리가 얼마나 가벼운지 한 번 걸음을 뗄 때마다 10여 장씩 날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달음에 철운 대감의 군마까지 온 신영감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내 이놈들, 권력의 눈이 어두워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 바람에 놀란 철운 대감과 무사들이 군막에서 튀어나왔지요. 놀란 철운 대감이 살펴보니 그 다 죽어가던 영감이 다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철운 대감은 이건 필시 부하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라고 생각했지요. 못들 하느냐. 어서 저 영감탱이를 아주 능지처참을 해버리지 않고. 사방에서 무사들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저마다 내로라 하는 검객이었습니다만 신영감의 눈에는 하품하는 것처럼 느리기만 했지요. 신영감은 무사들의 팔다리를 붙잡아서 빙빙 돌리다가 저 멀리 날려버렸답니다. 아니, 저게 대체 사람의 힘이냐? 사람이 아니라 수수깡을 가지고 노는 것 같구나. 신영감이 주먹을 휘두를 때마다 무사들이 두셋씩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어느새 주변에는 오직 신영감과 벌벌 떨고 있는 철운 대감만이 서 있었지요. 신영감은 철운 대감 앞에 우뚝 섰습니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다. 내 놈 같은 하찮은 신만이가 이 관찰사를 심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 의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놈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의 증자를 남겨두었으니까. 무엇이? 서 의원이 떨어진 벼랑 아래를 제대로 살펴보지를 않았더구나. 증자가 있다는 말에 관찰사는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지요. 사실 서 의원이 남긴 증자는 이미 강직한 좌상대감에게 전달된 뒤였습니다. 허나 관찰사가 가진 권력이 너무 막강하여 섣불리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밟히고 말았으니 관찰사의 악행도 끝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관찰사는 관하로 압송되어 무거운 벌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돌아가신 서 의원의 명예도 회복되었고요. 자, 우리의 긴 인연도 이제 끝이 가까웠구려. 모든 것을 끝낸 신영감은 서와의 손을 맞잡았답니다. 이제 슬슬 마을로 내려갑시다. 마지막으로 서와 처녀의 신랑감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나 서와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잘생긴 대장부를 두고 제가 가기를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대장부라니? 은희님,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시지요. 그제야 신영감은 물가로 뛰어가 얼굴을 비춰보았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신영감은 어느새 젊어져서 더 이상 노인이 아니게 될 것이었죠. 검은 수염의 검은 머리칼이 돋아난 것이 작년에 잘생긴 미장부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태울 신명단의 신묘한 기운 덕택이었습니다. 영약의 기운이 신영감을 30년은 젊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천지신명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렇게 훌륭한 낭구님을 주셨으니 천년만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영감과 서와 처녀는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신영감은 천년 묵은 산삼을 먹은 뒤로 무식하게 커져서 아주 서화를 보내버렸지요. 신영감의 괴력 앞에 서화는 밤새 장판만 긁으며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허나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지요.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강원도 산천에서 살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서화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번 이야기를 교훈 사마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배워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 불쌍한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불쌍하게도 남편의 상을 치른 후 그만 돌림병에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병에 옮을까 두려워하는 터라 마을 사람 중 누구 하나 과부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그 집 머슴인 갑시기만이 과부 옆에 남아 보살펴주고 있었지요. 마음씨 착한 갑시기는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린 마님의 신세가 불쌍해 매일같이 산속 암자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마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마님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시기가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꽃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처 갑시기를 발견 못한 꽃사슴은 갑시기가 부처님께 바친 감자며 고구마를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고얀 사슴을 봤나? 부처님께 올린 귀한 곡식을 마음대로 먹다니. 내 당장 저것을 요절을 내버려야겠다. 헌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비로운 부처님 앞에서 살생을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지요. 해서 갑시기는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아니지. 어쩌면 이게 다 부처님의 인도하심일지도 몰라. 아무렴, 부처님 앞에서 살생이라니 그러면 안 되지. 꽃사슴아, 잘 먹고 가거라. 해서 갑시기는 꽃사슴을 향해 살갑게 합장을 했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곡물을 다 먹어버린 꽃사슴이 떠날 생각은 안 하고 갑시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슴이 왜 이래? 나보고 따라오라는 것이냐? 해서 갑시기는 불공을 들이다 말고 꽃사슴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지요. 신통하게도 꽃사슴은 갑시기가 힘들어할 때마다 뜀박질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꽃사슴은 갑시기를 데리고 깊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쫓다 보니 어느새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사슴은 갑시기를 데려다 웬 하얀 바위 밑으로 데려갔지요. 바위가 참 이상도 하구나. 이 깊은 산속 바위가 어찌 이끼 한 점 묻지 않고 새하얀 것이냐? 갑시기가 바위를 어루만지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꽃사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속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갑시기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에잉, 괜스레 기운만 뺐구나. 가만히 있자. 돌아가야 하는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슬슬 갑시기는 걱정스런 마음이 들었지요.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도통 길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찾아도 다시 똑같은 곳으로 돌아올 뿐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길을 찾으려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랍니까? 갑시기가 앉아있던 바위 그늘에 무언가 새빨간 열매가 동그랗게 돋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시기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아니 이것이 다 뭐냐? 이거 산삼 아니요. 이 귀한 걸 여기서 보게 되다니. 갑시기는 손으로 조심스레 산삼을 파헤쳤지요. 다 캐고 보니 뿌리 길이만 2자가 넘는 좋기 수백 년은 묵은 놈이었습니다. 바로 천종산삼이라는 물건이었지요. 10만이들이 평생을 찾아 헤맨다는 그 전설의 산삼을 갑시기는 우연히 발견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우리 마님께 드리면 정말로 좋아하시겠지? 마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구먼. 순박한 갑시기는 천종산삼을 꿀꺽하기는커녕 마님에게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해서 저고리를 벗어 천종산삼을 잘 싸서는 한달음에 마님께 달려갔지요. 마님, 이리 좀 나와보셔요. 아니, 사내가 되어서 어찌 그리 호들갑이냐? 아이고, 제가 호들갑 떨지 않게 생겼습니까? 자, 이걸 좀 보십시오. 갑시기가 턱하고 내민 저고리에는 커다란 산삼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보십시오, 마님. 좋기 수백 년은 천종산삼입니다요. 자, 어서 받으십시오. 아니, 이 귀한 걸 어찌 날 주느냐? 에이 참 마님도. 그야 마님의 기쁨이 제 기쁨이니깐 그렇지요. 자, 어서 드십시오. 마님께서 이 산삼을 드시면 지금보다도 훨씬 건강해지실 겁니다요. 갑시기의 말에 마님은 가슴이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면 황금 수백 냥을 받을 천종산삼을 아무 욕심 없이 가져온 갑시기가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이었지요. 고관대작들도 만나보기 힘든 이 귀한 물건을 자기에게 선뜻 내민 갑시기의 마음이 가슴속에 사무쳐 왔답니다. 그래도 마님은 기쁜 마음을 꾹 참고 갑시기에게 산삼을 도로 건네주었지요. 아니다, 갑시가. 이건 네가 발견한 것이니 네가 갖도록 하여라. 아닙니다요, 마님. 저처럼 하찮은 것이 이리 귀한 산삼을 먹었다간 천벌 받습니다요, 마님. 제 가져온 제 정성을 봐서라도 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좋은 물건은 차마 받을 수가 없구나. 병에 걸린 이후로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염치가 있다고 이걸 받겠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님? 마님께서 잘해주신 게 없다뇨. 저는 마님이 세상에서 제일 상냥하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요. 갑시기의 말에 어느새 마님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천종산삼을 팔면 큰 부자가 될 터인데 그런 기회를 마다하고 자신에게 주니 갑시기에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이 천종산삼을 드시면 마님의 병도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요. 고맙다, 갑시가. 내 마음 절대 잊지 않으마. 그리하여 마님은 천종산삼을 다려내 보약을 만들었답니다. 꼬박 하루를 끓여 보약을 담으니 그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향기로웠답니다. 마님은 다소곳이 보약을 들어올려 꼴깍꼴깍 마셨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보약을 마시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마님의 병이 다 나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꼬박 3년을 괴롭히던 몹쓸 병이 겨우 한나절 만에 씻은 듯이 나았던 것이지요.
벌건 눈은 맑아지고 푸석푸석했던 피부도 뽀얀 것이 아기 피부 같이 변했지요. 마님, 병이 다 나으셨군요. 이야,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꼭 선녀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요. 지켜보던 갑시기조차 깜짝 놀랐답니다. 병이 다 나은 마님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답니다. 사실 마님은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그동안 병마에 시달리느라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요. 허나 이제 병이 사라지자 다시금 그 미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고맙다, 갑시가. 이게 다 네 덕이다. 자, 너도 이걸 좀 먹어보거라. 사실 마님은 차마 이 귀한 산삼을 혼자 다 먹을 수 없었지요. 매일같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마님의 약값과 식량을 벌어오는 갑시기의 노고를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마님은 천종산삼을 통째로 달인 보약을 절반만 자기가 먹고 나머지 절반은 갑시기에게 주었답니다. 갑시가 아무 말도 말고 쭉 들이키거라.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이 귀한 걸. 마님께서 혼자 다 드시지 않고? 갑시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마님의 성화에 모시겨 보약을 쭉 들이켰지요. 그렇게 보약 한 사발을 비운 갑시기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울끈불끈 기운이 넘치고 아랫도리에도 힘이 빡 들어가는 탓이었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이놈이 왜 이리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 아이고, 잠 좀 자잤구나. 불기둥을 타이르지 못한 갑시기는 하는 수 없이 바깥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우물가로 갔지요. 아랫도리를 척 내놓은 채 찬물을 쫙쫙 끼얹었습니다만 하이고 그래도 이놈이 성을 내는 것이었죠. 한편 마님도 도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종산삼을 먹고 난 후부터 온몸이 화끈화끈 열기가 도는 터라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벅지를 베베 꼬우며 욕망을 참던 마님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오고 말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랍니까? 아 글쎄 갑시기가 우물가에서 바지를 내린 채 철벅철벅 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마님은 산삼보다도 커다란 갑시기의 물건과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얼굴이 벌개진 마님은 후다닥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은 홍시마냥 빨개진 마님은 도무지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종산삼의 약효가 돌면서 온몸에 열기가 오른 마님은 갑시기의 그 절국공이를 보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눈을 감아도 이불을 덮어도 마님은 갑시기의 울룩불룩한 근육과 우람한 물건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서방을 잃고 오랫동안 독수공방을 해온 마님에겐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한편 갑시기도 우물가에 나온 마님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았지 뭡니까? 그것도 아래를 온통 드러낸 채로 그랬으니 이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흥분되는 일이었지요. 해서 마님과 갑시기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온몸이 뜨거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말았지요. 그 다음 날에도 둘은 서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답니다. 다음 날 도저히 마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던 갑시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했답니다. 마님과 마주치기 전에 얼른 일하러 나갈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나가려는 순간 마님과 딱 마주치고 말았지 뭡니까? 마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요? 사내 자식이 왜 이리 말을 더듬느냐? 그래, 덕분에 아주 잘 잤다.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없다. 병이 나은 뒤로 몸이 펄펄 날아갈 것만 같구나. 그거 참 다행입니다요. 뭔가 좀 부끄러웠던 갑시기는 크게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런데 마님 눈에는 그런 갑시기 모습이 요상하게 늠름하고 또 사내다워 보였지요. 그럼 쉰내는 요 앞 감자밭에 가보겠습니다요. 오늘 캐낼 감자가 아주 많습니다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이 끝나면 곧장 집에 돌아오거라. 너무 늦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요.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갑시기를 감자밭으로 보낸 마님은 오래간만에 읍내에 갔지요. 가서 술과 안주감을 잔뜩 사온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날이 저물자 갑시기가 돌아왔지요. 마님, 저 왔습니다요. 그래,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런데 안으로 들어온 갑시기는 그만 입을 떡 벌리고 말았답니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니 글쎄 술상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이며 안주며 아주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죠. 아니, 이게 웬 술상입니까요? 네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낮에 장에 가서 준비 좀 해봤느니라. 자, 어서 한 잔 들거라. 아이고, 마님, 제가 마님께서 내려주신 술상을 다 받아보고요. 이거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갑식이었지요. 해서 갑식이는 안주를 우적우적 씹어먹고 술도 벌컥벌컥 들이켰답니다. 그렇게 신나게 먹고 마시니 어느새 알딸딸하게 취기가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눈앞에 마님이 평소보다 더욱 예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병이 다 낫고 나니 미모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이뻐지신 것 같습니다요. 정말이냐? 네 눈에는 내가 아직도 예뻐 보이느냐? 정말이고 말고요. 마님은 꼭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름다우십니다요. 어제 먹은 천종산삼의 약효가 오늘도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불기둥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저골이 앞섭을 툭하고 밀치면서 솟아올랐지요. 그러자 마님도 어젯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금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적보다도 거대한 갑시기의 절국공이가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것 같았지요. 마님과 갑시기의 시선이 뜨겁게 얽혔지요. 마침내 더 참지 못한 갑시기는 벌떡 일어나 마님 위로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타들어가는 호롱불 아래에서 마님은 처음으로 진짜 사내를 알았답니다. 갑시기의 불기둥 앞에서는 생전 서방의 것은 젓가락과도 같았습니다. 어찌나 힘차고 또 굵직한지 들어올 때마다 절로 비명이 솟아났지요. 빠질 때는 또 얼마나 시원했던지요. 그렇게 들어오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답니다. 마님은 갑시기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비명도 못 지르고 마냥 좋기만 했지요. 두 팔과 다리가 자기도 모르게 갑시기를 꽉 붙드는 것이었죠. 열기로 방안이 후끈 달아올랐지만 마님은 오히려 시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갑시기가 고맙고 또 좋기만 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맛보여줬으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지요. 그야말로 산산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갑시기는 기겁하고 말았지요. 옆에 마님이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갑시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야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갑시기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마님에게 그런 짓을 했다가 행여 다른 이들에게 들키면 무슨 꼴을 당할지. 아이고.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엄연한 신분 차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마님과 보낸 밤은 너무나도 황홀했답니다. 갑시기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해서 갑시기는 걱정 반 기쁨 반의 얼떨떨한 마음으로 산비탈 밭으로 향했답니다. 어이, 갑시기 총각, 일 나가나? 예, 아주머니. 요 앞 산비탈 밭에 김매러 가려고 합니다요. 아이고, 거긴 밭이 아니라 돌만 굴러 댕기는 곳인데? 아무리 갈아도 감자 한 톨 못 심는 곳이여. 에이, 노력은 해봐야 알죠. 열심히 갈면 또 누가 알겠습니까요? 갑시기는 기분 좋게 대답하고는 밭으로 갔답니다. 부지런히 돌을 골라내는데 아니 이게 신기하기도 하지요. 아무리 호미를 돌려도 조금도 지치지를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새 갑시기는 그 너른 돌밭의 돌을 모조리 끄집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야, 기운이 펄펄 나는구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어. 갑시기는 아주 신들린 듯이 밭일을 해치웠답니다. 그러다 신이 나서는 옆집 최씨 과부의 밭까지 김매기를 해주었지요. 최씨 과부는 갑시기의 친절에 너무나도 기뻐했지요. 아이고, 그 너른 밭을 벌써 다 해치웠는가? 아직도 해가 중천인데? 대단하이. 아주 천하장사로구먼. 이 정도 가지고 뭐려? 거 준비 운동도 안 되던데요. 뭐? 에이, 이렇게 일을 다 해주고 솔랑 가버리면 어떡하는가? 자네가 밭일하는 동안 파전이랑 도토리묵을 좀 쑤었으니 점심이라도 좀 먹고 가게. 헤헤, 뭘 이런 걸 다. 그럼 고맙게 들겠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갑시기는 옆집 일감까지 모조리 끝내버렸지요.
담례로 최씨 과부가 마시는 안주에 막걸리까지 가져오자 갑식이의 입이 한 지방만큼 벌어졌답니다. 파전 한 판을 통째로 말아 우적우적 먹어치운 갑식이는 최씨 과부가 주는 막걸리까지 넙죽넙죽 받아 마셨지요. 그렇게 먹고 마시니 대번에 갑식이는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씨 과부도 서방을 잃은 지 한참이라 강건한 갑식이를 보고 있노라니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갑식이 자네가 이리도 힘이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러고 보니 이 팔뚝, 강철 같은 게 아주 튼실하구먼. 하하하, 제가 마침 좋은 보약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운이 아주 펄펄 납니다. 이야, 대단하이. 자네 혹시 날 한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겠는가? 그 정도야 쉽죠. 갑식이는 우통을 촥 던져 놓더니 한 손으로 최씨 과부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야말로 천하장사의 힘이었습니다. 최씨 과부는 언제 또 이런 남자를 만나보냐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최씨 과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자꾸만 아랫도리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내를 도저히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최씨 과부는 꾀를 내었지요. 근데 8인만 세서 뭐하나? 자고로 사내란 말이지. 하체가 강해야 진짜 사내인 법이네.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여주기라도 해야 합니까? 그게 좋겠구먼. 술에 취한 갑식이는 머리가 빙빙 돌았지요. 그래서 생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최씨 과부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말았지요. 갑식이는 더 참지 못하고 바지 저고리를 척하고 내렸습니다. 그러자 금강석 같은 돌기둥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침을 꼴깍꼴깍 삼키던 최씨 과부는 또다시 농짓거리를 했습니다. 에이, 연장만 그럴싸하면 뭐하나. 밭을 제대로 갈 줄 알아야 진짜지. 최씨 과부의 말에 갑식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단한 모습 그대로 최씨 과부에게 덤벼들었지요. 최씨 과부는 조아라 갑식이를 맞이했답니다. 갑식이가 돌같은 힘으로 밀어붙이자 최씨 과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힘도 힘인데 아니 글쎄 갑식이는 쉰다는 것 자체가 없는 사내였습니다. 최씨 과부가 아무리 애원해도 갑식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어찌나 힘이 좋고 오래가는지 쿵떡쿵떡 떡방아를 찢는 소리가 과부네 집 바깥까지도 들려왔답니다. 일이 끝날 무렵에는 점심때였던 바깥이 어느새 아주 깜깜한 밤이 되었지요. 그렇게 최씨 과부는 갑식이의 품에서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지요. 갑식이? 자네는 정말 사내 중에 사내일세. 정말 감탄했구먼. 이제 아시겠습니까요?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일을 마친 갑식이는 잠시 최씨 과부에게 800개를 해주었습니다만 이내 벌떡 일어나고 말았지요. 갑자기 마님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님은 병석에서 일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행여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갑식이는 집으로 아이고 마님, 갑시기가 좀 늦었습니다요.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갑식이는 집 문을 열자마자 마님을 찾았지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온데간데 없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갑식이가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마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다냐. 도대체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람. 아무리 찾아도 소식이 없자 갑식이는 집 바깥까지 뒤져보았지요. 허나 아무런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라곤 집안 곳곳에 떨어진 깃털뿐이었습니다. 바로 솔개의 깃털이었지요. 웬 깃털만 떨어져 있고 정작 마님은 어디로 가신 거지? 아이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구먼. 답답해진 갑식이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님을 외쳐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지요. 그런데 날이 밝아도 마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갑식이는 마님 생각에 금방이라도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답니다. 슬슬 갑식이는 행여 마님이 나쁜 것들에게 몹쓸 일은 당하지 않을지 자꾸만 걱정이 되는 것이었죠. 내가 멍청한 놈이지. 왜 그때 자리를 비웠을까? 일찍 돌아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맞아라. 스스로에게 화가 난 갑식이는 그 소뚜껑만한 주먹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박았답니다. 갑식이가 자기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소리가 마치 천둥치는 것 같았지요. 그때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최 씨 과부가 나타났지요. 도대체 누가 아침부터 떡매질을 하는 것이람? 아보소, 그만 멈추시오. 그러다 사람 잡겠소. 누가 그렇게 자기 머리통을 때리나 싶어서 봤더니 아니 글쎄 갑식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는 갑식이 아닌가? 어제 그 좋은 밤을 보내놓고서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겐가? 말리지 마시오. 나는 즐거움에 눈이 멀어 마님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놈입니다요. 해서 내가 직접 나를 때려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절 말리지 마시고 절로 가버리시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자기를 때려서 잡겠다는 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그러지 말고 대체 왜 이러는지 연유나 좀 앞세. 간신히 갑식이를 말린 최 씨 과부는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지요. 벌컥벌컥 들이킨 갑식이는 집에 돌아갔더니 마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마님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먼요. 그저 집안에 솔개 깃털만 떨어져 있었습니다요. 솔개 깃털이 떨어져 있었다고라? 그렇다면 혹시 그 솔개 패거리 짓이 아닌가? 솔개 패거리라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것들입니까? 아, 글쎄, 남편이 없는 집만 골라 부녀자들을 보쌈하는 아주 못된 패거리들이 있다네. 이 솔개 패거리는 부녀자를 보쌈할 때 아무런 흔적도 없이 데려가는 통에 마치 하늘로 사냥감을 잡아채는 솔개 같은 패거리라고 불리고 있었지요. 부녀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솔개 깃털만 몇 개 떨어져 있다나요? 이들은 조선 팔도를 돌며 부녀자를 납치해서 저 먼 중국 땅의 노비로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강원도 땅에도 나타난 것이 분명하구먼. 갑식이 자네, 내 말 듣게? 안타깝지만 마님은 포기해야겠구먼.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영영 마님을 볼 수 없단 말입니까? 신출귀몰인 솔개 패거리를 자네가 무슨 수로 당해내겠는가? 고을 사또도 못 잡는 자들이란 말일세. 자네도 다치기 싫으면 그만 포기하게. 악어 그만하시라니까요. 됐고 솔개 패거리가 있을 만한 곳이나 한번 말해보십시오. 최 씨 과부가 아무리 말려도 갑식이는 도저히 마님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사모하는 마님을 보쌈한 솔개 패거리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갑식이는 막걸리를 마시다 말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네 이놈들, 솔개인지 병아리인지 이것들 다리몽둥이를 죄다 분질러야겠구먼. 문제는 쓸만한 연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시퍼런 낯을 든 갑식이는 이내 실망한 얼굴로 저만치 내팽개쳤답니다. 다음엔 식칼과 도끼도 들어보았지만 죄다 가벼워서 믿음이 가지 않았지요. 짜증이 치민 갑식이는 집안 기둥을 쥐고 온몸에 힘을 주었지요. 그러자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그 무거운 기둥이 그대로 뽑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좀 휘두를 맛이 나겠구나. 갑식이는 기둥뿌리가 무슨 수수깡이라도 되는 양 가볍게 휘둘러 보았지요. 힘이 조금도 안 들고 마치 갈대 줄기를 쥔 것 같았습니다. 천종산삼을 먹은 갑식이는 그야말로 조선팔도 제1의 장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깨 위로 기둥을 척 걸친 갑식이는 최 씨 과부가 일러준 대로 강원도 깊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이놈들아, 우리 마님을 내놓거라. 갑식이는 솔개 패거리의 산채 앞에 딱 버티고 선체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러자 새떼가 내려앉듯 솔개 패거리가 우수수 내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무시무시한 갈퀴를 들어 갑식이를 딱 가리켰지요. 내 놈은 뭔데 우리 산채에서 마님을 찾느냐? 니들이 우리 마님을 보쌈해 갔다는 걸 진작에 알았다. 잔말 말고 마님을 풀어줘라. 기껏 잡은 여인을 풀어달라고? 얘들아, 저놈을 잡아다 짐승밥으로 만들어버려라. 솔개 두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졸개들이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화가 날 대로 난 갑식이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물러서지를 않았지요. 어디 할 테면 해보아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마님은 자꾸 죽을란다. 솔개 패거리들이 날쌔게 덤벼들었습니다.
이들은 관아의 포졸들도 무서워하는 무술의 고수들이었죠. 어찌나 겁이 없고 신출귀몰한지 내로라 하는 양반가도 여러 군데를 털어먹은 놈들이었습니다. 헌데 이걸 어쩝니까? 오늘 마주친 갑시기는 그야말로 천하장사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솔개 패거리들이라도 기둥뿌리를 휘둘러대는 사내를 만난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니, 저런, 뭔 힘이 저리도 강한가?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갑시기가 기둥을 휘둘러대자 솔개 패거리가 하늘을 날았지요. 허나 이번에는 갑시기가 날려보낸 것이었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사람이 두셋 날아다니니 그새 그 많던 솔개놈들이 다 정리가 되고 말았지요. 부하들이 모조리 쓰러지자 두목 솔개가 나섰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아니 솔개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두목 솔개는 바람처럼 빨랐지요. 어찌나 날쌘지 갑시기의 공격을 모조리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시기는 더욱 열심히 기둥뿌리를 휘둘렀지만 솔개 두목은 바람 속 깃털이 날아다니듯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지요. 그러다 갑시기가 지쳤다 싶었는지 날카로운 발차기로 갑시기를 쳐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붕 날아간 갑시기는 그만 바위에 머리를 박고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부하들이 몰려와 갑시기를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밧줄로 묶었다간 풀고 또 덤빌 것 같았기에 아예 두꺼운 쇠사슬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것이었죠. 그렇게 갑시기는 광 속에 던져졌답니다. 저놈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몽둥이 찜질을 부지런히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두목님. 솔개 두목은 부하들과 함께 노략질을 하러 가버렸지요. 그렇게 갑시기는 물 한 방울 못 얻어먹고 광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갑시기는 의식이 돌아왔지요. 아니 그런데 이 얼마나 냉혹한 일이랍니까? 솔개 부하들은 깨어난 갑시기에게 몰려와 마구 발로 차고 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갑시기의 비명이 끊이질 않았지요. 한편 다른 창고에 갇힌 마님은 갑시기의 싸움소리와 비명소리를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지요. 허나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여있는 터라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지요. 마님은 목숨 걸고 자기를 찾아온 갑시기에게 대꾸 한마디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지요. 그러다 보니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답니다. 한편 몰매를 너무 맞아 초주검이 된 갑시기는 혀까지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두목님, 이게 숨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요. 그러냐? 독한 놈이 꽤 오래 버텼구나. 그대로 끌고 나가 산속에 버려두거라. 산짐승들 밥이나 되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갑시기는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한편 마님은 창고에서 그 말을 다 듣고 말았지요. 갑시기가 죽었다는 말에 마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불쌍한 갑시기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지. 그러려면 여기서 나가야 해. 정신을 바짝 차리기로 마음먹은 마님은 솔개 패거리의 부하 하나를 불렀지요. 내가 소피가 급해서 그런데 잠시만 데리고 나가줄 수 있겠소? 혹시라도 도망칠까 의심스러우면 따라오면 될 것 아니오? 부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잠시 숲속으로 데리고 갔지요. 마님은 천천히 풀숲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잠깐만 고개를 돌리시오. 내 금방 끝낼 터이니? 부하놈이 고개를 돌린 순간 마님은 주먹만한 돌멩이를 쥐고 그대로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부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지요. 그 틈에 마님은 잽싸게 숲속으로 달려갔답니다. 마님은 달리고 또 달려서 갑시기를 찾았지요. 뒤에서 추적자들이 따라붙고 있었지만 마님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갑시기의 유골만 수습하면 그 뒤로는 잡혀도 아무런 상관도 없었으니까요. 갑시가, 내가 간다. 못난 내가 하다못해 내 유골이라도 수습해줄게. 다행히 갑시기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갑시기를 본 마님은 또다시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이고, 갑시가, 얼굴이 이게 뭐냐? 매를 얼마나 맞았길래 얼굴이 이렇게 되었느냐? 마님은 쓰러진 갑시기의 얼굴을 어루만졌지요. 이제 다시는 못 볼 얼굴이라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이 손을 대니 갑시기가 얕게 숨을 몰아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숨소리였지만 마님은 똑똑히 듣고 말았지요. 갑시기는 기절했을 뿐 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님은 기쁜 마음에 갑시기를 흔들어 깨웠지요. 허나 너무 많이 두드려 맞은 갑시기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던 마님은 치맛자락에 손을 쑥 집어넣어 하얀 무명천에 쌓인 것을 꺼냈습니다. 갑시가 네가 가져온 천종산삼이다. 그때 가져온 산삼이 너무 커서 뿌리 한 토막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단다. 이제 이걸 너한테 먹이련다. 어차피 네가 가져온 보물이니 다시 너한테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야. 마님은 천종산삼을 입으로 꼭꼭 씹어 갑시기 입에 넣어 주었지요. 너무나도 향기로운 산삼이 입에 들어가자 갑시기는 자기도 모르게 삼켜버렸답니다. 그리고 한 시즌도 안 되어 갑시기는 눈을 번쩍 떴지요. 마님,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생시란다. 정령 생시니까 안심해도 된다 갑시가. 둘은 팔을 벌려 얼싸안았지요. 그리고는 반가움에 못 이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요. 마님, 오냐, 나도 이제 갑시기 네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둘이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데 마침내 추격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중에는 갑시기를 쓰러뜨린 솔개 두목도 있었지요. 이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는 아주 보내버려야겠다. 염라대와 함께 안부나 전하거라. 이번에도 솔개 두목이 날쌔게 덤벼들었지만 갑시기는 더 빨랐습니다. 갑시기는 방금 전 마님으로부터 천종산삼을 또 받아먹었으니까요. 번개처럼 날아오는 솔개 두목을 갑시기는 한 손으로 딱 붙잡아 그대로 패대기를 쳤지요. 그 한 방에 솔개 두목은 그만 꽥 소리를 내며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목이 쓰러지자 부하 솔개들은 사방팔방으로 달아났지요. 그렇게 솔개 패거리는 완전히 와해되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시기와 마님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갑시기가 솔개 두목을 잡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강원도 관찰사 어른까지 맨발로 뛰어나와 갑시기를 맞이했지요. 그동안 골치를 썩게 만든 솔개 패거리를 무찔렀으니 그 공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리하여 갑시기는 관찰사 나리가 내려준 큰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마님, 갑시기가 왔습니다요. 오냐, 이번에는 딴 곳으로 안 세고 바로 왔느냐? 이번에는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요. 그러니 마님, 이제 다시는 어디로든 가지 마세요. 그건 갑시기 너 하기에 달렸느니라. 명색이 천종산삼을 먹었으니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산삼보다 귀한 것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요. 그렇게 날밤이 새도록 마님의 안방에서는 쿵떡쿵떡 떡방아 소리가 이어졌답니다. 옛말에 양토실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노리다 둘 다 놓친다는 뜻이지요. 갑시기는 한눈을 팔다 마님이 잡혀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백방으로 노력해 마님을 되찾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성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가르침을 경계해 늘 올곧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지리산 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데 병자호란이 터지면서 마을 남정네들이 죄다 전쟁터에 끌려가고 말았지요. 이렇게 전쟁에 나간 사내들 중 살아 돌아온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 마을은 졸지의 과부만 남아 과부촌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제 온 마을을 통틀어 사내라고는 70 먹은 머슴인 고영감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이 나이에 온 동네 일을 죄다 맡아서 하고 있으니 원. 남자가 없다 보니 마을의 굳은 일은 죄다 고영감 차지였죠. 덕분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니 늙은 고영감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마을은 이제 고영감이 없으면 도통 돌아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도운 고영감은 어두워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지요. 이복의 고영감, 좀 어떤가? 오늘 밤엔 힘이 좀 돌아오겠는가? 에잉, 오늘도 안 되겠습니다요. 이놈이 도통 말을 듣지 않는구먼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안방마님은 마을의 유일한 사내 고영감에게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나이가 든 고영감은 기력이 다 떨어졌는지 도통 사내구실을 못하고 있었지요. 덕분에 오늘이야말로 뭔가 해보려던 마님은 인상을 팍 썼답니다. 집에 남자가 있으면 뭐하나? 정작 사내고시를 못하는데. 원 참마님, 누군 좋아서 이러는 줄 아십니까? 어휴, 내 속이 답답해서 그런다네. 됐으니 어여가서 그만 잠이나 자게. 마님은 버럭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지요. 자리에 누운 고영감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고영감도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에잉, 온 마을에 여인네가 그득하면 뭐하나? 정작 아랫도리가 이 모양인데. 고영감은 한숨 막 푹푹 내쉬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보시게 고영감. 간밤에 우리 집 부뚜막에 내려앉아서 자네가 한번 봐줘야 되겠네. 마을 제일의 미녀인 원주댁 마님이 고영감을 찾는 것이었죠. 아, 그것이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일은 안 되겠습니까요? 빨리 좀 안 되겠나? 이러다 밥도 못 짓게 생겼다네. 원주댁 마님은 고영감의 두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원주댁 마님은 역시 절색이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린 고영감은 그날 오후엔 다른 일 제쳐두고 원주댁으로 향했지요. 자네가 와서 살았네. 어떤가? 글쎄요. 일단 한번 속을 봐야겠습니다요. 살펴보니 부뚜막이 무너지면서 아궁이에 흙먼지가 그득히 쌓인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삽을 휘둘러 열심히 먼지를 퍼냈지요. 나중에는 원주댁 마님까지 가세해서 뻘뻘 땀을 흘리며 잔해를 치웠답니다. 잔해만 치우면 부뚜막은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요. 고맙네. 그나저나 삽질이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먼. 마님은 오래간만에 힘을 써본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옷이 땀에 젖어 착 달라붙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원주댁 마님의 그림 같은 몸매가 전부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고영감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댁 마님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거든요. 어찌나 풍만하고 매끈한지 꼭 백자 호리병 같았습니다. 고영감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원주댁 마님을 감상하였지요. 헌데 이 무심한 아랫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힘이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구, 아깝구먼. 심하게 아까워서 땅을 칠 일이야. 응? 자네 무슨 말 했는가? 아닙니다요. 삽질이나 계속합지요. 그렇게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번갈아 삽질을 하며 잔해를 치웠습니다. 다시 부뚜막을 지어 올리니 어느덧 밤이 껌껌해졌지요. 하여 고영감은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원주댁 마님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옷자락이 몸에 착 달라붙은 그 자태가 도무지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었죠. 떡처럼 뽀얗고 쫄깃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침이 저절로 넘어갔답니다. 에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로구나. 응? 일하다 말고 갑자기 떡을 찾나? 자네, 시장에서 그런가? 아닙니다요, 마님. 어제 본 떡이 자꾸만 아른거려서 그만. 자네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자꾸 식탐만 느는 것 같네. 알겠네. 제사 치르고 남은 떡이 있으니 좀 들겠는가? 괜찮습니다요. 에휴, 떡도 떡 나름이까 말입니다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고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을 때였지요. 한참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를 맞은 고영감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지요. 원, 비가 왜 이리 거세진대냐? 이러다 휩쓸려 떠내려가게 생겼구나. 아닌 게 아니라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죠. 다급해진 고영감이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마침 절벽 아래에 동굴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옳다구나 싶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동굴은 퀴퀴한 냄새가 좀 났지만 그런대로 아늑했답니다. 10년 감수했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고영감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불을 피우고 옷을 말렸지요. 그렇게 좀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천둥벼락까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동굴을 찾지 못했으면 아주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먼. 그 안에 누구 있어?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동굴 안쪽이 부시럭거리더니 무언가가 기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눈은 양초마냥 번쩍이고 온몸엔 검은 줄무늬가 쫙쫙 간 것이 바로 호랑이였지요. 놈은 집채만한 아가리를 벌리고는 입맛을 쩍쩍 다시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고영감은 걸음아 나 살려라 달아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람 살리시오. 어이구, 사람 살리시오. 고영감은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빗속을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고영감을 낚아챌 것 같았답니다. 하기사 아무리 도망쳐봤자 호랑이 앞에 영감신세였죠. 그렇게 호랑이의 발톱이 고영감 뒷덜미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랑간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졌답니다. 고영감은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이고, 여기가 극락이냐, 지옥이냐? 한참 만에야 일어난 고영감은 머리를 흔들었죠. 일어나 보니 장대비도 천둥벼락도 물러간 뒤였습니다. 옆을 보니 어젯밤 자기를 뒤쫓던 호랑이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필시 벼락을 맞은 탓이었죠. 호랑이는 죽었는데 난 살았구먼.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로고. 헌데 같이 벼락을 맞은 고영감은 아픈데 하나 없이 아주 기운이 팔팔한 것이었습니다. 천지신명의 도심이라. 그나저나 배가 왜 이리 허기가 지는 것이냐? 살았다며 만세를 하던 고영감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움츠러들었죠. 그러고 보니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것이었습니다. 하여 고영감은 산을 뒤져 먹을 것을 긁어모았지요. 아직 익지도 않은 산머루며 산딸기를 보이는 대로 씹어먹고 약초도 닥치는 대로 캐먹었습니다. 헌데 장정선엇은 배를 채울 정도로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픈 것이었죠. 아니 무슨 뱃속에 거짓대가 들어앉은 것이냐? 왜 이리 허기가 가시질 않는데냐? 그런데 마침 죽어 자빠진 호랑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죠. 하여 고영감은 호랑이의 가죽을 벗기고 아예 통구이를 해서 먹었답니다. 먹다 보니 호랑이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고 말았지요. 누가 들으면 믿지도 못할 먹성이었답니다. 결국 호랑이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우고 나서야 배고픔이 좀 가시는 것이었죠. 그제야 고영감은 호랑이 가죽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니 이놈의 늙은이가 정말 산에 올라갔으면 제시당 내려올 것이지 왜 하루가 지나도록 하멍차사란 말인가? 마님은 걱정을 많이 했는지 고영감 얼굴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 저라고 내려오기 싫어서 안 내려왔겠습니까? 오다가 그만 벼락을 맞는 바람에 늦었지요. 벼락이 무슨 옆 동네 술친구라도 되는가? 맞고도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오게? 믿지 못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요. 그런데 고영감의 뒤를 보자 아니 글쎄 근사한 호랑이 가죽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겁한 마님이 물었더니 고영감은 벼락을 맞고 죽은 것을 가져왔다며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받아든 마님은 아주 제대로 한 못 잡았다며 기뻐하였지요. 참, 그런데 호랑이 고기는 어찌했나? 고기도 귀한 약재인데 설마 버려두고 온 건가? 아니 어째 마님은 행제를 하셔도 절 들볶습니까? 이 몸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두고 왔습니다요.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가져오게. 지금쯤 벌레가 쓸어서 못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옮기는 거나 좀 봐주십시오. 고영감은 호랑이 고기 얘기가 나와서 뜨끔했지요. 자기가 죄다 먹어버렸다는 말을 마님이 믿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해서 무거워서 못 가져왔다며 얼버무렸답니다. 안방 마님은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고영감은 잘 얼버무린 다음 잠자리에 들었지요. 고영감, 혹시 집에 있는가?
아니, 원주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아침부터 어쩐 일입니까? 다음 날 아침부터 원주댁 마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원주댁은 뭐가 문제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엊그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지 않았는가? 그때 우리 집 암소 한 마리가 놀라서 그만 외양간을 뛰쳐나갔지 뭔가. 저런, 소는 찾았습니까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보았네. 그러니 고영감이 좀 도와줬으면 하네. 이런 시골 마을에서 암소 한 마리면 큰 재산이었죠. 그걸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원주댁 마님이 사색이 된 게 당연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시죠. 지금 당장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하여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도망친 소를 뒤쫓기 시작하였지요. 고영감이 찬찬히 살피니 이 미련한 소가 계곡 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에는 위험한 들짐승이 많으니 자칫 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요. 하여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지체 없이 계곡으로 갔답니다. 저기 소가 보입니다요. 저런 계곡물에 빠졌구나. 아니, 이 미련한 소야.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둘은 계곡 무릉덩이에 빠진 소를 찾아냈답니다. 소는 어깨까지 오는 물에 잠긴 채 음머 구슬프게 울고 있었지요. 저러다 소가 자칫 탈이라도 나면 큰일이었지요. 그래서 고영감과 원주댁 마님은 찬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제가 당길 테니 마님은 뒤에서 미셔야 합니다. 알겠네. 그런데 괜찮겠나? 달랑 우리 둘이서 소를 어찌 끄집어내겠다고. 그래도 해봐야지요. 자, 마님, 어서 미십시오. 둘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댔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고영감이 소를 잡아당기니 그 큰 소가 그대로 딸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10사람이 소를 끌어당긴 듯 했지요. 그렇게 소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곶이 정말 대단하네. 그 큰 소를 어찌 끌어냈는가? 마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지요. 어쨌든 소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자네가 수고했네. 그나저나 좀 춥구먼. 이러다 곧불이라도 걸리겠어. 계곡물에 들어가 씨름을 한 탓에 소도 사람도 흠뻑 젖고 말았지요. 벌써부터 원주댁 마님은 달달 떠는 것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얼른 불을 피워서 젖은 옷을 말리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옷을 이쪽으로 주십시오. 말리지 않고 입으면 곧불에 걸리십니다. 알겠네. 원주댁은 얌전히 웃도리를 고영감에게 넘겨주었지요. 덕분에 원주댁은 속저고리에 속치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배곡 같은 몸이 고영감 눈에 딱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원주댁 마님은 어찌나 하얀지 반짝반짝 빛이 날 지경이었지요. 고영감은 감탄을 하면서 원주댁 마님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허나 원주댁은 고영감이 구실을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별 걱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 옷이 언제쯤 마르겠는가? 제가 한번 봅지요. 아닐세, 내가 한번 보겠네. 둘은 동시에 옷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러다 그만 손길이 맞닿고 말았답니다. 순간 고영감은 온몸에 후끈거리며 열기가 도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자네. 그게 도대체 뭔가? 네, 뭐가 말입니까요, 마님? 그거 말일세, 그거. 자네 아랫도리가 뭐 이리 큰 것인가? 세상에 꼭 말뚝 같네 그려. 고영감은 아래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답니다. 무슨 큼직한 말뚝 같은 것이 떡 일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놈은 아주 당당히 서서는 시뻘겋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죠. 자네가 구실을 못한다고 자네 마님이 내게 아주 하소연을 했는데 이제 보니 못하기는커녕 아주 날뛰고 있구먼. 감탄에 감탄을 하던 원주댁 마님은 슬그머니 고영감의 손을 붙잡았지요. 오랫동안 사내가 없어서 원주댁 마님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자 고영감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고영감은
아주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며 일을 치렀답니다. 어찌나 강력한지 원주댁 마님은 자지러지다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일어난 원주댁은 어찌나 좋았는지 온몸을 바르르 떨었지요. 내 평생 이렇게 사내다운 사내는 처음 보았네. 자네는 어쩜 그리고 크고 강한가? 내가 아주 저승에 다녀온 기분일세. 어이구, 그렇게나 좋으셨습니까? 좋다마다 내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간 것 같다네. 원주댁 마님은 다리가 풀렸는지 도통 몸을 못 가누는 것이었죠. 하여 고영감은 등에는 원주댁을 업고 손에는 소의 고삐를 쥔 채 산을 내려왔답니다. 헌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지요. 꼭 혼자서 다녀온 기분이었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전혀 지치지를 않는구나. 마님, 어디 계십니까? 이 머슴이 돌아왔습니다요. 집에 돌아온 고영감은 오자마자 안방마님을 찾았지요. 안방마님은 고영감이 황급히 찾자 놀라서 뛰쳐나왔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나? 산에서 뭐 좋은 거라도 먹었는가? 좋은 것은 이제부터 마님께서 잡수실 것입니다요. 엥,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뭘 잡수긴 잡숴? 고영감은 대답 대신 안방마님의 손목을 턱 붙잡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은 고영감의 몰라보게 사내다운 기세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딸려 들어갔지요. 그리하여 고영감은 원주댁 마님에 이어서 안방마님까지 아주 제대로 보내버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아주 오래간만에 별을 보았지요. 덕분에 평소의 짜증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여보게, 고씨, 안에 있는가? 어허, 밀지 말게. 내가 먼저니까 뒤에 가 있게. 무슨 소리인가? 여긴 엄연히 내 자리일세.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침부터 대문이 소란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고영감이 뭔 일인가 싶어 살폈더니 아니 글쎄 온 동네 여인들이 죄다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주 바글바글한 것이 북새통이 따로 없었지요.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난리인가? 우리가 다 알고 왔네. 그 좋은 걸 숨겨놓고 자네만 차지하려는가. 여인들은 아주 삿대질까지 하면서 안방마님을 몰아붙였지요. 마님은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얼른 내색을 감추었답니다. 아니, 숨기긴 뭘 숨긴단 말인가? 이 동네에서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아는 마당에. 그렇다면 고영감 힘이 돌아왔다는 걸 왜 숨기고 있나? 아니, 그걸 자네가 어찌 아나? 거봐, 이렇게 딱 들킬 것을 왜 그리 능청을 떠셨나? 순간 마님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바로 어젯밤 고영감과 황홀한 시간을 보냈으니 대답할 말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하루 만에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졌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원주댁이 다 말해주었네. 아주 말뚝이 따로 없다던데. 글쎄 그 말뚝을 반나절이나 휘둘렀다지 뭔가. 정녕 항우 장사가 따로 없다고 소문이 쫙 퍼졌네. 그제야 안방마님은 고영감이 자기보다도 먼저 원주댁과 놀아났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순간 열이 빡 받은 마님은 그대로 고영감의 뒷덜미를 붙잡았답니다. 아니, 고영감 이걸 그냥. 아이고 마님, 지는 억울합니다요. 그건 어디까지나 불가항력이었습니다요. 과부들은 달려와서 마님을 뜯어말렸지요. 하기사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일이니 자네도 고영감을 혼자 차지하면 안 될 걸세. 알겠나? 맞네. 이 마을의 사내라고는 고영감 하나뿐이니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나? 안방마님은 도대체 우리 집 머슴을 왜 멋대로 나누나며 성화를 내었죠. 허나마을 과부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니 천하의 마님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과부들은 마님 댁에 빙 둘러앉았답니다. 이제부터 이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하겠네. 누가 되었건 뽑힌 순서대로 고영감과 만날 것이야. 옳소. 그러니 오늘 이후로 이러쿵 저러쿵 토달면 아니 될 일일세. 그리하여 산골마을 과부들은 고영감을 두고 제비뽑기를 하였답니다. 당연히 마님도 참가하였지요.
열띤 도전 끝에 1착은 강릉댁 마님이 2착은 원주댁이 되었습니다. 반면 마님은 마지막을 뽑고 말았지요. 이건 사기일세. 내가 이 집 마님인데 어찌 꼴찌가 나온단 말인가? 그게 다 천지신명의 뜻일세. 이제 순번이 정해졌으니 틀림없이 지켜야 할 걸세. 호호호. 그럼 고영감은 순서대로 들리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고영감은 제비의 순서대로 과부들의 집을 찾아다녔지요. 1착인 강릉댁은 벌써부터 몸이 달았는지 아주 버선발로 달려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왔나?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다네. 아이고, 아무리 급해도 오늘 할 일은 끝내야 오지요. 앞으로 허드렛 일은 계집종들한테 맡기고 다니시게. 네, 뭐 알겠습니다요. 자, 어여 들어오게. 내가 술상을 좀 봐놨네. 강릉댁은 아양을 떨면서 고영감의 팔을 붙잡아 안방으로 끌어들였지요. 방에는 거하게 한상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장할 텐데 먼저 좀 드시게. 자, 이 술 한 잔 밖에나.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야, 이거 아주 감사합니다요. 기분 좋게 먹고 마신 고영감은 더 참지 못하고 강릉댁을 올라탔습니다. 그대로 윗도리를 탁 집어던지니 울룩불룩한 몸이 딴 나타났지요. 고영감은 지가 무슨 항우장사라도 되냥 아주 근육이 엄청났답니다. 아니, 몸이 어쩜 그리 대단한가. 갓 20살 장정이라고 해도 믿겠네. 글쎄요, 저도 제 몸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려. 어째 몸이 엄청나게 변한 고영감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넘어갔지요. 하기사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네가 있는데 자기 몸에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하여 고영감은 인간 절구대라도 되냥 아주 제대로 강릉댁을 두들겼지요. 강릉댁은 아주 밤새도록 자지러졌답니다.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황홀한 기분에 젖어 잠이 들었지요. 아니, 무슨 열흘은 굶은 사람처럼 덤비는군. 이거 온 마을 과부들이 죄다 이러면 겁나는데 말이요. 고영감은 혀를 찢찢 차면서 돌아갔지요. 그런데 아주 제대로 힘을 썼는데도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한 게 아니겠습니까? 꼭 하룻밤 푹 자고 나온 사람처럼 여전히 쌩쌩한 것이었죠. 이거 아무래도 내가 벼락을 맞은 후로 뭔가 힘이 엄청 세진 것 같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은 고영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조용히 대문을 여는데 문 앞에 마님이 쌍심지를 켜고 서 있는 것이었죠. 우와, 아니, 마님. 아직도 안 주무셨습니까요? 그래, 이제야 돌아오는가? 젊디 젊은 강릉댁이 그렇게 잘해주던가? 이제 보니 마님은 아주 질투가 제대로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것이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간 크게 경을 칠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고영감은 잽싸게 머리를 굴렸지요. 강릉댁 마님이 하도 붙잡아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요. 아예 자고 오지 그랬나? 자네 얼굴을 보니 재미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왜? 원마님도 제가 이 집 머슴인데 어떻게 바깥에서 자고 옵니까요? 마님 생각이 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요. 참말인가? 내 생각이 나던가?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마님 표정이 풀어졌답니다. 이때다 싶은 고영감은 마님이 최고다. 마님이 젤로 예쁘다 이러면서 열심히 아부를 떨었지요. 마님은 참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자꾸만 귀에 걸렸답니다. 자네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줌세. 고맙습니다요, 마님. 고맙긴. 어서 들어오게. 이제는 나랑 좀 봐야 하지 않겠나? 고영감은 기겁을 했지요. 아니, 밤새도록 강릉댁에게 시달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하여 마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답니다. 아이고, 마님, 눈은 좀 붙여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넨 오늘 밤도 갈 곳이 있으니 지금 봐야 하지 않겠나? 그게 아니라면 혹 내가 마지막 순번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건가? 아닙니다요. 마님이 불러주셔서 아주 영광입니다요. 자, 어서 들어가시지요.
또다시 마님이 화를 낼 것 같으니 고영감은 얼른 손사래를 쳤지요. 그리고는 얼른 자기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마님은 헤헤거리면서 아주 방실방실 웃으며 따라 들어왔답니다. 그리하여 안방 마님은 그날 오후까지 고영감과 재미를 보았지요. 그 이후로도 고영감은 매일같이 다른 과부집을 드나들며 과부들의 외로움을 풀어주었답니다. 한 과부가 즐거우면 다른 과부가 매달려오고 그 과부를 만족시키면 다음 과부가 덤벼들었지요. 그렇게 한 석 달을 내리 즐기니 벼락 맞은 고영감도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죽겠다. 이러다 내 기둥뿌리가 아예 뽑히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리하여 고영감은 마을에서 몰래 달아날 생각을 하였지요. 아무래도 이 마을에 계속 있다간 과부들에게 아주 뼛속까지 잡아먹힐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싼 고영감은 불이 나게 마을 바깥으로 향했답니다. 아주 산을 내려갈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어휴, 여인네 방에 들어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만. 산길을 내려가는 고영감은 벌써부터 어깨춤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는데 산비탈 아래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고영감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웬 젊은 여인이 팔에 피를 흘리며 기절한 것이었죠. 영감이 물을 떠와 목을 축이니 여인네가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조심하시오. 아주 집채만한 호랑이가 있소.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나 말고는 아무도 없소이다. 고영감이 다독거리니 처자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이제 보니 여인은 산길에서 호환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 글쎄 못된 호랑이가 죄를 넘던 여인의 일행을 습격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여 모두가 호랑이에게 잡혀먹히고 여인만 팔을 다친 채로 간신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죠. 요 앞에는 호랑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면 빙 돌아서 갑시다. 고영감은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지요. 대신 여인을 부축하여 호랑이가 나온다는 길목을 빙 둘러가기로 하였지요. 그렇게 둘이 길도 없는 수풀을 지날 때였지요. 그나저나 이 깊은 산속엔 어쩐 일이시오? 약초를 좀 찾을까 하여 들어왔었지요. 여인은 자기가 요 아랫마을 김생원댁 여식인 난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원이 아파서 약초를 구하러 산에 들어왔다는 거였지요. 같이 약초를 구하던 사람들이 모조리 당해버렸지요. 안타깝게 되었소. 허나 여기 계속 있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아버님 뜻은 아닐 것이오. 그렇지요. 은희님 말씀이 옳습니다. 고영감은 난이를 다독이며 산을 내려갔답니다. 헌데 난이라는 처녀는 무척이나 조신하고 또 사려 깊은 것이었죠. 아름답기도 어찌나 아름다운지 늙은 고영감의 마음이 또다시 불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주책이구나. 그렇게 여인들에게 시달리고도 또 마음이 타오르니. 그렇게 둘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흥 하는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냄새를 맡은 호랑이가 기어이 뒤를 따라온 것이었죠. 난이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고영감은 난이를 버려둘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호랑이를 막아섰지요. 이놈아, 나만 잡아먹고 난이 처자는 두고 가거라. 호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턱이 없었지요. 그래도 고영감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에게 덤벼들었답니다. 호랑이도 이게 웬 떡이냐 싶었는지 단숨에 덤벼들었지요. 고영감은 그래도 그냥 잡아먹힐 수는 없으니 매섭게 팔다리를 휘둘렀답니다. 이놈 호랑이야, 내가 그냥 잡아먹힐 성시푸냐?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구 휘두른 고영감은 주먹 한 방에 호랑이가 맞고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락 맞은 고영감의 힘이 너무나도 엄청난 탓이었습니다. 고영감은 이때다 싶어서 눈을 질끈 감고 덤벼들었지요. 그래, 오늘 내가 너랑 아주 사생결단을 내야 쓰겄다.
그렇게 고영감에게 흠씬 얻어맞은 호랑이는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지요. 아주 피를 토하는 것이 숨이 끊어진 모양새였습니다. 고영감은 졸지에 주먹 한 방으로 호랑이를 잡게 되었답니다. 나 참, 이게 무슨 일이다냐. 어쨌든 잘 되었다. 하여 고영감은 얼른 난이를 깨웠답니다. 난이는 눈을 뜨자마자 기겁을 했지만 고영감이 호랑이를 쓰러뜨렸다는 것을 듣고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 고기. 호랑이의 뼈와 고기를 고아 약탕을 만들면 아버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그거 잘 되었군. 자, 어서 갑시다. 호랑이는 내가 짊어질 테니. 그렇게 고영감은 호랑이를 짊어진 채 산을 내려왔지요. 아랫마을은 당연히 난리가 났답니다. 웬 장사가 식인 호랑이를 잡아 끌고 왔으니까요. 마을에서 축하잔치를 벌이는 동안 난이는 호랑이 뼈를 고아 김생원에게 먹였지요. 귀한 호골로 만든 탕약 덕분에 김생원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답니다. 참으로 잘 되었어. 그럼 난 이만 물러갈까 하오. 고영감은 이제 아랫마을을 떠날 심산이었죠. 아무렴 산골 과부촌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 오래 있어서 좋을 게 없었답니다. 헌데 난이가 고영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님, 저를 두고 어디를 가시려고요? 전한이는 이제 은희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이는 자기를 구해주고 주먹 한 방에 호랑이를 쓰러뜨린 고영감에게 단단히 반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네? 은희님이 어디가 노인이시라는 거죠? 제 눈에는 중년 장부만이 보입니다. 놀란 고영감이 얼른 물가로 뛰어갔지요. 하여 물가에 얼굴을 비추니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호호백발의 영감은 어디 가고 아주 당당한 중년 대장부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참, 그놈의 벼락 덕분에 아주 회춘을 하였구나. 참으로 신통한 일이로다. 기뻐한 고영감은 아니 고시 대장부는 난이의 청을 수락하여 혼례를 올렸답니다. 김생원도 자기 병을 낫게 해준 고시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보름 후 고시와 난이는 경사로이 혼례를 올렸답니다. 부인, 이제부터 내가 그대의 서방이요. 네, 서방님. 서방님 같은 영웅을 지아비로 섬기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날 밤 고영감은 난이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지요. 마을 과부들을 죄다 상대하던 그 솜씨를 오직 난이에게 쏟아부으니 난이는 죽겠다며 자지러졌답니다. 아주 신방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으니 고씨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도 난이는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이었죠.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도대체 어디로 달아난 것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만. 근데 저 새서방 어딘가 고영감과 닮지 않았나? 닮긴 뭐가 닮아? 저렇게 잘생긴 대장부가 고영감하고 감히 비교가 되나? 한편 고영감을 뒤쫓아왔던 과부들은 닥쳤던 개가 되어 혼례식이나 구경하고 돌아갔답니다. 과부들 중 그 누구도 새 신랑이 바로 그 고영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이후로 고씨와 난이는 아들, 딸 여럿을 낳고 100년을 해로하였습니다. 난이는 남편인 고씨를 오래도록 지아비로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벼락 맞은 고영감의 이야기 잘 보셨습니까? 갑작스레 나타난 행운을 아낌없이 베푼 고영감의 배포가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